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도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위크였는데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13일에는 지방선거도 있었죠. 또한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도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한 가지 골라서 일부 통으로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13일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월드컵에 나간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을 좀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 붉은 악마의 이 머플러를 차고 왔는데요. 잘 어울리십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선거다 이런데 그런 거 푸는 데는 스트레스 푸는 데는 축제죠, 축구가 축제.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6강 가자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볼 수 있는 선거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대표가 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고문님,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도 높았고 승패도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원사이드하게겠죠. 네. 이거 보니까 어느 분이 재밌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CVID다. 우리 북핵이 CVID라 하지만 이거야말로 완벽하게 그렇죠.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괴멸이 일어난 상태다. 그래서 CVID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수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떠난 선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민심이 그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철학에 부재했던 그런 보수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이 벌을 내리신 것 같은데, 자, 우리 항상 벌을 받으면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는데 사실 걱정도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너무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 또 독선으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14개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금 저쪽으로 갔다가 그랬에 불구하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시의원이요 100명인데요.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번에? 어떻게 됐나요? 97대 3. 와. 경기도가 129명입니다. 도의원이. 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석.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너무나 독주로 갈 수밖에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가져야 되는 견제와 균형, 이 부분이 이제 실종됐을 때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또 민간인 쪽으로 넘어온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언론 또는 학계에서 그런 야당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한번 짚어보기 전에요. 고문님, 야권이 이번에 큰 패배하게 된 이유를 한번 진단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 취업률도 안 좋고 실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일자리는 지금 한 달에 한 30만 개씩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7만 개로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대안을 야당에서 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는 비판을 하거나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야당의 역할이 대안을 내고 그것이 또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또 접점을 찾아가고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소득 주도 성장을 대체할 대안이 어떤 철학적인 바탕으로 또는 큰 이 소위 말하는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거대 담론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위기감이 없었고 그다음에 위기감이 없으니까 방향성을 잊어먹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 부재하고 비전이 부재하다 보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그럼 막말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막말로만 대응을 했던 그런 선거에 우리 이 표심이 굉장히 등을 돌린 이런 상태고요. 진짜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는 것에는 박수를 보냅니다만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도의원 또 그런 구성들이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특히 경제는요,
항상 사이드가 두 사이드잖아요. 네. 노가 있고 사가 있고. 그렇죠. 예? 기업도 이제 뭐 오너가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 등등이 두 양쪽을 다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이 또 문제가 돼 있습니다. 네. 대안 제시가 조금 부족했던 야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이 좀 더 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고문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뭐 이 산입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데 부담감이 좀 덜했고요. 네. 덜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일단 이 정책 당국의 판단은 괜찮다 이거죠. 90% 이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직 1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럴 때 한 방향으로 지금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뭐 바탕은 지금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큰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죠. 뭐 의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 자료들을 보면 자, 첫 번째 작년에 이제 올려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16.4%의 7,530원은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일자리가 뭐 없어졌느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못 내리고 있지만 정책 당국이든 진보든 보수든 하나의 지금 이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너무 빨리 하면은 이건 탈이 난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앞에 올린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요번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다각적인 시각의 시야의 의견들이 들어가서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모든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요. 네. 자, 지금까지 올린 거 뭐 성과를 지금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죠. 요번에도 같은 거를 올리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난다. 네. 이 결론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뭐 속도 조절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국민들과 좀 다르게 재계나 기업들은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문님? 그렇죠.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벌, 네. 뭐 개혁 등등이 나오는데 아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선거 끝나자마자 다음날 1주년 기자간담회라 그러면서 나와서 자기네 어떤 대기업이든 기업이든 자기네 주력 사업이 아닌 비주력 사업에 대해서는 그 지분을 팔아라. 네. 아니면 계열 분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뭐 밑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시장 경제에서 뭐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서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등등이 가는데 특히 뭐 SI라든가 광고, 물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SI 같은 거는 회사의 보안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핵심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주력 사업이 아닌 비주력 사업은 다 이제 팔아라 이래야 되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주력 사업은 전자지만 자기네들이 키우는 사업 바이오는 또 비주력 사업이잖아요. 그걸 팔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융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너무나 그냥 일률적인 잣대로 그냥 똑같이 재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건 뭐 사적 재산권에 대한 이제 어떤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어떤 이 정서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등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하면 됐지. 이런 재산 보유까지도 하는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지금 뭐 반대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쯤에서 민주당이 내놨던 경제 공약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님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선거를 할 때는요, 네. 10가지의 네. 아주 이제 핵심 공약을 선관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제 부분만 좀 추려보면은 네. 민주당이 이제 청년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네. 청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 네. 그러니까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그다음에 뭐 사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주 또 이제 결혼 문제까지 네. 다 이것을 총체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겠다는 게 자기네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1번. 그리고
역시 이제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자리지만 일자리 중심의 혁신 성장. 일거리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일자리와 일거리를 다 같이 가겠다. 그다음에 모두가 희망찬 민생 경제. 네. 이제 오늘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완화되는 네. 그래서 양극화를 없애는 부분. 그다음에 상생하는 공정 경제. 뭐 이거는 뭐 따로 쓰면은 이제 개혁의 불공정한 사례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 그래서 크게는 경제 부분에는 한 4개, 그리고 네. 뭐 안전이라든가 또 두 번째가 또 미세먼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내주는데, 경제 공약 상황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1번에 놓은 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청년 행복.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20대, 30대에서 표가 그렇죠. 굉장히 몰표가 나왔던 것도 그 중에 네. 하나였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정책 전면 재점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산입 범위가 넓어졌고요. 네. 산입 범위가 넓어졌고 또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좀 속도가 더 날 것 같은 부분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동력은 얻었죠. 네. 얻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고용지표가 지금 나타내는 것이 최저임금의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후폭풍이 지금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한 달에 취업 증가율이 30만 개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노멀하게 되는데 네. 지금 3개월째 한 달에 1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노동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그게 7만 명으로 줄었어요. 많이 침체가 도매, 소매, 유통업 쪽에서 9만 명씩 막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어떤 재검토가 있어야 되고, 특히 속도 조절은 네. 굉장히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공약대로 10,000원대로 가고 네. 속도를 유지를 하면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소득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맨 가운데 오는 네네. 거의 60%까지 갑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의 그런 목적이 30%는 40%를 맞추는 건데 네. 이건 중간보다 넘어서 60%를 하니까 불란서가 그랬거든요. 근데 불란서가 그 폐해 때문에 네. 최저임금을 또 대폭 수정을 합니다. 등등 재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네요. 뭐 지난주랑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이 경기가 네. 침체기냐 성장기냐 이거에 대한 판단부터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자, 침체기일 때는 수요 중심의 네. 소득 주도 성장 괜찮습니다. 네. 성장기에는요. 네. 근데 침체기로 가면 공급 위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갖다가 좀 붙어주고 장려를 해줘야 되겠냐? 완전히 바뀌어요. 자, 침체기 또는 성장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돼요. 이 경제가 나쁘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저렇게 막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또 따라 올릴 것인가 등등. 그래서 제일 지금 이 학계랑 또는 이 전문가 사이에 지금 뭐 굉장히 열띤 논쟁이 있어요. 경제자문위원회 김광두 부의장 뭐 지금 뭐 이 핵심적으로 이런 경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신 분인데 거기는 한국 경제 지금 침체기 들어왔다. 네. 뭐 KDI도 이거 침체기 지금 뭐 조짐이 있다. 뭐 또 민간 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 저 경제 성장을 좀 낮춰야 된다 등등에 있어서 네. 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찾아내야 네. 어느 쪽에 자극을 했을 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뭐 지속 성장이 가능한 이 성장 궤도에 다시 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반대로 가면요, 이건 완전히 진짜로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선거 전에 미뤄놨던 부동산 정책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보유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유세를 어떻게 손을 본다 이제 이건데요. 네. 21일 날 재정특위에서 이제 권고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전에 그거를 발표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렇죠. 반영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20일 날 나오는데 20개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지금 5천억에서 많게는 26조를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정 시장가액 비용이라든가 종부세 뭐 과세표 구표관 네. 그다음에 세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조합들로 가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공정 시장가액은 사실 시행령으로 고쳐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율은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국회를 가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뭐 우리가 국민에게 부담이 좀 덜 되는 방향에서 하겠지만 네. 좀 이제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보유세를 이렇게 올리면 반대로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되거든요. 네.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세는 지방세고 보유세는 국세니까 지방 재정이 또 좀 약화가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반발이 있고 이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네요. 자, 뭐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또 어떤 뭐 집값의 양극화 이런 등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잡아야 될 정책 목표긴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사각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 노령층. 거기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유세 이 방안에 대해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각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것을 꼭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권고안 또는 이 개정안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탄력 앞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객님? 이번에 또 재보선 선거도 아주 11개 중에 10개를 갖고 하면서 그렇죠. 국회에 이제 구성 동력이라든가 이런 많이 얻었어요. 네.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4개 정도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구성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130석을 가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화당에서 또 30석을 가져놓으니까 거기만 잘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과반수가 넘어가게 되는 부분. 네. 그래서 특별결의가 요하는 이제 3분의 2 이상은 지금 뭐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헌 같은 건 네. 이런 거는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네. 쉽게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이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지는 못하지만 네. 국회에 가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도 뭐 여대 야손이 뭐 이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네. 이게 국회에서의 표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또 어떤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국회에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혁신성장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많이 경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후속 조치들이 마련이 될 텐데 어떤 조치들 있을까요? 공무원? 지금 요거는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가 채를 잡고 가겠다 그래서 자 이제 3개월 내에 이제 이 혁신성장은 시작이 규제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개혁을 하고 완화를 하느냐를 이제 TF를 찾아서 이제 한다 그러는데 자.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는데 3달 갖고서 뭐를 그렇죠. 뭐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어폐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혁신 성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다 그것이 이제 앞을 이끄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니까 일단은 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긴 합니다만은 네. 자. 시간 맞춰놓고 하는 정책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역대 정권에서 얘기한 규제 개혁이 뭐 진짜 뭐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요번에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네. 그리고 어떤 뭐 야당의 반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반대 이것들을 분명히 타고 넘을 수 있는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약 중에 서울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야, 이 서울페이가요.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QR 코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뭐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가 없잖아요. 네. 수수료가 지금 3억 미만은 0.8%에서 뭐 이제 2.5%까지 구간이 있는데 그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가 이제 특별히 2011년부터 이제 해오던 일이 뭐냐면 마을 공동체. 그래서 마을 공동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거 써요. 그 공동체에서만 쓸 수 있는 자기의 이제 노동을 제공하면 그만큼 뭐 빵을 살 수 있는 뭐 쿠폰을 준다든가 이래서 했는데 그런 것에 이제 발전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죠. 그렇죠. 카드사, 그렇죠. 벤사, 네. PG 거기 이걸로 자기의 생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선을 지켜가면서 또 한꺼번에 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중간에 많은 시간적인 그런 뭐 유예 기간이라든가 이걸 갖고 가야 돼요. 우리가요 2000년도 초반에 주 5일제로 가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네. 7년이 걸려서 맞아요. 점차적으로 하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뭐 네,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면은 그것이 진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도 서울 시민입니다. 네, 이제 보궐선거에서도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 거뒀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에서 동력을 좀 얻게 된 거 맞을까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일단은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을 뭐 제1당으로서 이제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계류된 법률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대 3, 그렇죠. 128대 1. 네. 이거는 견제가 안 돼요. 견제가 안 되니까 진짜로 보수가 CBID의 그런 괴멸을 지금 당했지만 그렇죠. 그 선을 넘어서 또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대한민국이란 봉황이 날 때는요 우익 좌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같이 이 날개짓을 해서 높이 나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이제 승자로서의 네. 아량을 갖고서 대화 참여정부 때요. 네. 아주 총선에서 대승을 합니다. 네. 그러고서 불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은 역사와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국민들과의 대화 또는 야당과의 대화 이걸 끊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정 동력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역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촛불과의 대화, 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의 대화가 더 필요한 그러한 정치적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완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도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정책의 속도는 더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정책들과 흐름들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 거두면서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어떻게 나아갈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주간경제 리포트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